스티븐 핑커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아, 그럼요. 유명하죠. 네, 하버드대 심리학자인데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인간 본성에 대한 생각들이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빈섭한 언어 본능 그리고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 세 권이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대표작들이죠. 오늘 이 자료들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핑커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백지 상태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아, 백지 상태가 아니다. 네, 아주 오랜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뭔가 기본적인 틀, 본성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죠. 그렇군요. 당신의 자료들을 토대로 인간을 보는 그의 과학적이면서도 때로는 좀 논쟁적인 시각을 명확하게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단순히 요약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정말 중요한 통찰이 뭔지 그걸 함께 찾아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그 빈섭함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책 제목부터가 상당히 뭐랄까 도발적인데요. 인간 마음이 빈섭한 같다는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 맞죠? 바로 그겁니다. 핵심이죠. 자료 보니까 고귀한 야만인이나 기계 속 유령 같은 개념도 같이 비판한다고 나오던데요. 맞아요. 그 세 가지 통념을 깨려고 하는 거죠. 핑커는 이제 현대 유전학이나 뇌과학 연구 결과들을 보면요. 네. 언어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기쁨, 공포 같은 기본적인 감정들, 또 협력하거나 경쟁하는 그런 성향까지도 아, 그런 것들도요? 네, 상당 부분 이미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허허, 그렇군요. 그래서 빈섭한이라는 관점은 인간을 너무 환경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존재로 봐서 오히려 현실을 왜곡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해요. 어떤 유형일까요? 그러니까 인간 본성을 무시하면 비현실적인 사회정책 같은 걸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본성, 그 한계와 가능성을 제대로 아는 게 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보는 겁니다. 인간 본성을 아는 게 현실적인 해결책의 시작이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네, 그럼 이런 본성 개념이 다음 책 언어 본능이랑은 또 어떻게 연결될까요? 언어 본능. 당신 자료에 나온 비유가 아주 인상 깊었어요. 언어는 거미가 거미줄 치는 것 같은 본능이다.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네, 그 비유가 정말 핵심을 잘 짚어주죠. 그렇죠.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막 문법 규칙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정말 놀랍도록 빨리 배우잖아요. 맞아요. 정말 신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만나서 임시로 쓰는 그런 간단한 소통체계 있잖아요. 피진어라고 하는데 네, 피지너. 그게 그 자녀 세대로 넘어가면 갑자기 완전한 문법 체계를 갖춘 새로운 언어, 그러니까 크리올러가 되기도 하거든요. 와, 신기하네요. 이런 현상들이 다 언어 능력이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우리 뇌 속에 깊이 박힌 뭐랄까 생물학적 본능이라는 강력한 증거라고 핑커는 주장하는 겁니다. 그럼 촘스키가 말한 보편 문법 같은 개념과도 연결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촘스키 이론을 뒷받침하는 거죠. 모든 인간 언어 밑바탕에는 어떤 공통된 구조가 있다는 생각이요. 어쩌면 당신이 지금 한국어를 이렇게 유창하게 쓰는 것도 사실은 그런 본능 덕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언어가 배운 기술이 아니라 본능이라니 정말 생각의 틀을 깨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 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네, 여기서는 마음을 아예 컴퓨터에 비유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일종의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보는 거죠. 진화적으로 설계된. 진화적으로 설계됐다? 네. 우리의 생각, 감정, 심지어 사랑이나 예술을 감상하는 능력까지도 전부 다 아주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이 수렵 채집 생활을 할 때 겪었던 생존과 번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화한 결과라는 관점이에요. 모든 게 다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다. 그렇죠. 그리고 마음이 그냥 하나의 큰 덩어리가 아니고요. 스위스 군용칼 아시죠? 네네, 알죠. 그것처럼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모듈들이 모여 있는 거라고 설명해요. 모듈이요. 예를 들면요?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모듈, 언어를 담당하는 모듈, 다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사회적 관계 모듈, 이런 식으로요. 아하, 이 관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가끔 좀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걸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비합리적인 행동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건강에 안 좋은 거 뻔히 알면서도 단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계속 찾게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렇죠. 저도 그런데. 그게 어쩌면 칼로리가 아주 귀했던 그 석기시대 환경에 맞춰서 진화한 우리 마음이
아직 그 시절 습성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해석이죠. 마음이 아직 석기 시대에 머물러 있다. 정말 재미있는 해석이네요. 네, 그렇죠. 근데 뭐 당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핑커의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비판도 만만치 않잖아요. 당연히 있습니다. 논쟁이 아직 뜨겁죠. 유전적 요인을 너무 강조한다거나 환경이나 문화의 역할을 좀 과소평가한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는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특히 아구스틴 푸엔테스 같은 인류학자들은 핑커가 인간의 유연성이나 학습 능력, 또 문화가 만들어내는 다양성을 너무 축소해서 본다고 비판합니다. 인간 본성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계속 변화하는 측면도 있다는 거고요. 네, 일리 있는 비판이네요. 저희는 여기서 뭐 어느 한쪽 편을 들려는 건 아니고요. 당신이 제공해 주신 자료에 담긴 이런 다양한 관점과 논쟁 자체를 좀 충실하게 전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스티븐 핑커의 주요 저작 3권을 통해 인간 본성, 언어, 마음에 대한 그의 핵심 주장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네, 우리가 빈서판이 아니라 진화적으로 형성된 복잡한 본성을 가진 존재이고 언어는 본능이며 마음은 생존을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이라는 그런 이야기였죠. 그렇습니다. 핑커의 주장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맞아요.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인간 본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또 동시에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지점들이 있죠. 이런 논의들이 당신에게는 어떤 생각들을 좀 불러일으켰나요? 글쎄요. 정말 생각할 거리가 많은데요. 핑커의 관점을 쭉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어쩌면 수백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그대로 간직한 채 이 복잡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럴 수 있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이 오래된 본성과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고 급변하는 현대 기술 사회 사이에는 분명 간극이 있을 텐데요. 그쵸. 우리는 이 간극을 어떻게 더 깊이 이해하고 또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답을 찾아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